어제 박용진, 윤영찬 두 의원이 본인들이 꼴찌 받았다고 공천 탈락 위기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면 오늘은 또 한 명의 비명 의원도 그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지키려는 저의 길이 순탄치 않으리라 각오했지만 하위 10%라는 공관위의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치열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공관위의 하위 10% 통보로로 결국 이것은 애초부터 기획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과거 조국 전 교수 사퇴했을 때 공정 이것이 화두였잖아요.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후보들은 공정한 과정을 거쳤는가 이런 의심을 받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10%에 들어가죠? 그럼 이재명은 10%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단식하느라고 재판 다니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느냐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요?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일단 이런저런 평가하기 전에 숫자부터 볼게요. 지금 누가 꼴찌고 누가 1등이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중에 의정활동 평가. 이미 당을 나간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 발의 107건, 상임위 출석 95%, 본회 93%. 송감석 의원 본인도 꽤 상위 1% 의정활동했다고 본인이 자평을 했는데 대표 발의 99건, 상임위 84%, 본회 89%. 근데 지금 색깔이 다른 게 바로 이재명 대표거든요. 발의 6건, 상임위 출석 35%, 본회 86%. 물론 이 대표야 이후에 뭐 보궐선거로 당선도 했고 여러 뭐 재판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 허민 기자님 이 그래픽 보고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어요? 네, 보니까 김영주 국회 부의장, 송갑석 의원, 박용진 의원, 윤영찬 의원 이번에 죄라면은 이제 비명인 게 죄인 거죠. 또는 친문 진영이었던 것이 죄인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이제 의정평가에서 이제 하위 10% 또는 20% 이내에 들어서 말하자면 컷오프가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보니까 상임위 출석률이나 본회의 출석률이 이재명 대표보다 월등히 높죠. 거의 100%에 육박하고 90% 안팎에 다 처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상임위 35%, 본회의 86%. 그리고 물론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뭡니까? 지난 22년 6월에 보궐선거로 인천 계양으로 들어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도 지금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7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달랑 법안 발의 6건밖에 안 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요. 한 달에 최소한 2건 정도 이상씩 합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한 달에 2건이면은 이게 18개월 동안 2건이면 36건, 한 40건 정도 돼야 되는데 6건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의원들, 타겟이 된 의원들한테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의정 활동을 잘 못한다, 그래서 컷오프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보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의정 활동이 말하자면 다른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골몰을 하느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법원에 출석하느라고, 법원에 2번, 3번, 일주일에 2번, 3번씩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단식하느라고, 결국은 자기가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주워 담느라고, 그것 때문에 또 의정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상임위 출석도 제대로 못하고 본회의 출석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뭐랄까, 이거는 정말로 참 보기 안쓰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박용진 의원이 주장하는 건 이 공천 작업 점수 계산할 때, 점수 매길 때 이런 수치보다 정성적, 그러니까 주관적 평가를 감안해서 이재명 대표와 각각 사람의 좋은 점수 주고 멀거나 쓴소리했던 사람들 점수 깎은 거 아니냐. 박용진 의원은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일단 단순 수치만 봐더라도 의원 평가, 그런데 이제 이런 수치와는 달리 평가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해석들이 나오니까. 김순일 평론가님. 근데 조금 전에 또 알려진 게 뭐냐면 그제 김영주, 어제 박용진, 윤영찬, 송갑석 의원의 점수 깎은 거의 사실상 컷오프 대상 됐다는 얘기 말고도 조금 전에 김한정 의원도 공천 배제 점수 깎인 대상이 돼서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도 지냈고 비명 아니냐 이것 때문에 또 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비명, 친명을 구분할 때 뭐 과거 정부, 문재인 정부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랬다고 해서 비명 뭐 이렇게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확실하게 친명이라고 분류된 의원들이 예. 좀처럼 하위 20% 속에서 등장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들이 침묵을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하위 20% 안에 별로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극적인 대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의원 각각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일일이 그것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알고 평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다만 결과에 대해서 직관적인 이해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사실 이제 결국에는 가장 결정적이었던 부분은 박용진 의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간에서는 이재명 대표 핵심 지지층에서는 박용진 의원의 의회 출석률이 한때 떨어졌을 때 이 자료를 인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때도 이제 박용진 의원이 뭐 무단 결근이 아니라 뭐 당내 경선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이제 출석을 안 했던 적들이 있어서 떨어졌고 네. 그다음에 또 올라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중간에 민주당 의원 중에 상임위 출석률 가장 부진하다라고 통계를 냈던 단체가 경실련이었는데 근데 경실련의 이 활동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박상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SNS를 통해서 박용진 의원이 하위 20%로 분류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또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의 활동을 보자면 사실 열심히 하는 의원이다라는 것이 좀 중평이었던 편이고 그리고 예. 사실 민주당 당론을 어겼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당 정치에서 당론을 만드는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하는 동시에 일단 당론이 정해졌을 때 그걸 위반했을 때는 페널티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박용진 의원이 과연 지금까지 의정 활동하면서 민주당 당론을 어긴다거나 국민의힘과 합세를 한다거나 이런 적들이 과연 있었는가 이런 부분 사실 박용진 의원이야말로 민주당 중에서도 진보적인 의원 재벌개혁이라든지 이런 진보정당 의원에 더 가까운 그런 의정 활동을 해왔는데 알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 좀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송갑석 그리고 방금 전에 만나봤던 김한정 의원까지 이것도 참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본인 내적으로 점수가 깎이더라도 뭔가 공천, 예선전에서 이기겠다는 의지가 있을 텐데 아예 이례적으로 스스로 나 꼴찌 받았다 이렇게 커밍아웃 대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지금 민주당의 공천 작업, 공정성과 신뢰도가 바닥이 쳤다는 뜻이다 라는 얘기까지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최고위원은 이런 내전 상태인 공천 작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끄러워야 정상입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선거하는데 일사불란하고 조용하면 그게 북한이지 대한민국입니까?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보다 조금은 시끄러워도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희 민주당의 공천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설전 변호사님, 서은숙 최고위원 얘기는 공천은 시끄러워야 정상이고 그게 조용하면 북한이지 대한민국입니까? 라고 반문했거든요. 저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당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봤을 때 저게 저 말이 맞지, 저 말에 공감이 충분히 돼. 글쎄요, 북한을 굳이 그러니까 들먹이면서까지 어떤 당내 공천의 잡음들을 어떤 지금 뭐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지도 상당히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습니다마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나요? 예. 그러니까 오늘 박지원 전 원장은 그런 얘기 인터뷰 내용도 있어요. 본인이 아는 한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윤영찬 의원은 상위 1%에 해당하는 의원이라면 자기는 이해가 되지만 하위 10%에 해당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게 비교적 좋은 소리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정말 정치 구단이라고 할 만큼 예. 어떤 의정 활동도 굉장히 오래 했고 정말 많은 여야를 넘나드는 많은 의원들을 알고 어찌 보면 그분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도 다 눈여겨서 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조차도 오히려 정말 이 윤영찬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이 상위 1%가 돼야 정상이지 않나라고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글쎄요. 지금 서은숙 의원의 이러한 평가가 과연
이게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예. 서원수 최고위원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뭐 수긍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중도층이라든지 국민 대다수가 지금의 민주당의 공천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 시끄러운 게 이게 그냥 잡음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한 불평 불만이 아니라 어떤 공천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뭐 어떤 평가가 하위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한다면 예. 그건 당이 고민을 해봐야죠. 아, 우리가 뭔가 평가의 기준이 잘못됐나? 아니면 누가 평가를 잘못했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지도부에서 이러한 평가를 스스로 그냥 만족한 듯한 어떤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이, 글쎄 아직 공천도 다 끝나지 않고 공천이 반도 안 됐는데 참 험난한 공천이다, 저렇게 봅니다. 일사불란하고 조용하면 그게 북한이지 대한민국입니까? 저희 민주당의 공천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서은숙 최고위원 오늘 공개적인 말이었어요. 허민 기자님, 네. 일단 뭐 조용하면 북한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저희 뉴스탑10 시간에도 전해드렸었는데, 제가 주관적 점수를 줬다면 김영주 부의장께 좋은 점수를 줬을 거라는 취지의 얘기. 네. 근데 오늘 바로 반발했어요. 조롱하는 말로 들린다, 김영주 부의장.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도 조롱하는 말로 들립니다. 이게 저런 말은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법한데 저걸 갖다가 미로라고 하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 오히려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했어야 될 텐데, 예. 끝나고 탈당 선언까지 하신 분한테 내가 주관적 평가를 했다면 좋은 점수를 드렸을 텐데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롱 이외에는 다른 해석이 나오질 않죠. 뭐랄까, 이게 시쳇말로 골 지르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향배와 관련된 4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재명 사당화로 원내 1당이 되는 것.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재명 사당화로 원내 2당이 되는 것. 예.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 친명, 친문, 비명, 비문 다 포함해서 잡탕 정당이 돼서 원내 1당이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 잡탕 정당이 돼서 원내 2당이 되는 것. 이 4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보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요, 제가 말한 첫 번째부터 제일 좋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나쁜 거로 짜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잡탕 다수당으로 가기보다는 친명 정당으로 소수당이 되겠다. 저는 이것을 각오하고 예.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말이 나오고 이런 식의 행태가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서은숙 최고위원 말을 계속 제가 인용하게 되는데, 이게 조용하면 그게 북한이지 대한민국이니까라고 반문했는데 참 이례적입니다. 벌써 본인이 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스스로 공개하는 사람이 벌써 6명째고, 또 공교롭게도 그 6명들의 이름 몇 면을 좀 보면 앞서 제가 언급했던 대로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천 작업 꽤 시끄러운 반면에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 여럿은 공천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이 행사장소에서 만난 걸 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그러고, 뭐 서로 뭐 영향력이 있으니까 증거인멸을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타당한 태도가 아니죠. 이동규 씨가 그러면 거기서 CCTV가 달려있는 곳에서 정진상 실장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검찰의 범죄 사실이 사실이 아니니까 억울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을 했고, 제목 그대로예요. 대장동 변호인단 1차 관문 통과. 1차 관문 통과 관문이라는 거는 1차 관문 통과라는 거는 원래 한 경선 6, 7명인데 2명, 3명으로 좀 압축됐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박규택 변호사, 이재명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원 관련해서 변호인, 조상호 변호사,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 변호인, 이문태, 김용전 부원장 변호인. 일단 이 흐름을 서정욱 변호사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뭐 저는 이제 만약에요, 저분들이 다 이게 조상호 변호사 빼고는 이제 다 정관 중에 유명한 정관들이에요. 예. 근데 그 통상적인
변호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이제 이거 터무니없이 싸게 적게 변호사비를 받고 만약에 공천에 도움을 준다면 저는 이제 이거는 변호사비 대납과 똑같은 법적으로 이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다 이래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광산갑의 박균택 이분은 이제 광주 고검장까지 이제 이거 하신 분이에요. 고검장까지. 근데 엄청나게 오랫동안 변호했는데 과연 변호사비는 얼마가 지급됐는지 이 투명하게 저는 내역을 공개해봐야 된다 봐요. 예. 옛날에요. 김현장에서 이제 국세청 사건을 300만 원에 해준 적이 있어요. 예. 이게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왜?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관이니까. 따라서는 통상적으로 이 고검장은 아마 몇 억씩은 받을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뭐 500이나 1000이나 제가 금액 확인한 건 아니지만 예. 이건 금방 확인이 돼요. 이렇다면 이게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변호사비를 깎는 대신에. 그리고 이제 그 임윤태 변호사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부천의 이근태 변호사도 있고 예. 여러 이제 정관들이 많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누리는 거죠. 조상호 변호사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제 검찰의 7명 중에 2명으로 이게 압축이 된 거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거나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은 거의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는 이재명 변호하고 똑같습니다. 예. 돌아가면 이게 두 개 다 하는 변호사도 있어요. 예. 따라서 이런 변호사들이 공천에서 이렇게 만약에 특혜가 있었다면 이거는 이제 그 형사 문제까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논평은 존중하되 변호사비까지 나간 건 이제 그 추론은 이제 개인적인 추론, 뭐 그 의심이라고 제가 한번 순화하고 두 번째는 또 물론 검찰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 공범으로 보고 있긴 한데 아직 재판 중이니까요. 그 부분만 순화하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김수민 평론가님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직 뭐 본선 남았고 이분들이 꼭 반드시 공천을 100%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보면 만약에 본선에 통과할 경우 광주 광산이나 서울 금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꽤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그전에 있었던 비명들 관련해서는 다 뭐 칼질을 한다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에게 본선만 통과하면 꽤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은 가능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경선에서 어떤 특혜 없이 본인의 실력으로 통과를 한다고 한다면 예. 그거는 이제 뭐 변호사를 한 대가로 통과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도전하는 지역구들을 보면 뭐 비명계 의원의 표적 공천을 한 것이 아니고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친명계로 똑같이 꼽히는 경쟁자들도 또 있습니다. 최기상 의원도 친명계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최민희 의원도 친명계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비명 행보를 제 기억엔 한 적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특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유의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 국민의힘도 지금 검사 공천이 도대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보자라고 하는 이 시선에서 몇 달 동안 시달려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마찬가지로 대표의 변호인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도 검사 공천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게 비춰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변호인들 이분들이 자기 실력으로 공천을 충분히 따낼 수 있는 건데 괜시리 이제 이런 이력들 때문에 대가나 이런 것들이 뭐 무형적으로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쓸데없는 또 의심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예. 평소에 정치를 하시고자 하는 분은 정치인의 변호인을 하지 않는 그리고 정치인 입장에서도 자신이 변호인을 선임을 할 때에 앞으로 정치할 사람은 좀 빼놓는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빼놓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해충돌의 소지를 스스로 파악해서 좀 피하는 것이 정치 문화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이게 대가성이 있고 특혜성이 있는 공천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예. 평소에 정치인이 정치인의 변호를 하는 이 문화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없는 의원총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원총회 이후에 이례적으로 전직 두 총리가 이재명 대표의 그 경고장을 날린 얘기까지가 저희가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